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는 금주 시작을 힘차게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FSD 베타 10.69를 출시를 하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번 주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많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스닥이 전주 2.62%나 빠졌어요. 이 주봉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음봉이 나왔고요.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도 좀 많이 빠진 모습을 저번 주에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 뭐 2개월 동안 큰 주가 상승이 있었으니까 쉬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현재 13,000에서 13,400 사이에 두터운 매물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횡보할 만한 상황이다. 쉬어갈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을 때 시장이 빠질 때는 어떤 종목들이 좋았나요? 역시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그 제약주가 되겠죠. 그리고 뭐 유통주,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저번 주에 보여줬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주, 뭐 성장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산업과 관련된 유틸리티 주식들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저 전주 하락에 또 큰 영향을 주었던 거는 바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9월 금리 인상 50bp 아니다, 75bp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뭐 CPI 지수가 낮아지면서 뭐 피크 아웃, 그러니까 6월달 물가가 최고였고 7월달부터는 낮아지는 것 아니냐 하면서 시장도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직 이분께서는 물가가 잡힌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속도 조절론도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지금 완화할 스탠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더불어서 저번 주에 비둘기파 연준 총재들의 변심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준 의원들의 매파와 비둘기파의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요, 변심한 듯한 발언을 저번 주에 쏟아냈습니다. 침체를 초래하지 않고 물가를 낮출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자, 올해 말에 3.9%, 내년 말에는 4.4%의 최종 금리 수준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현재 미 연준의 금리가 2.25에서 2.5% 사이인데 올해 말에 3.9%까지 올리려면 거의 뭐 2% 가까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올해 말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거의 세 번 모두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다소 호키시이긴 하지만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역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저번 주에 쏟아냈습니다. 침체를 각오한 긴축. 인플레이션을 뭐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저번 주에 이러한 음봉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이제 미래가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중국 LPR 금리가 결정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LPR 금리는 중국의 뭐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틀 후에 수요일 날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 별로 안 좋았었죠.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PCE 지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PCE 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 사이에 잭슨홀 미팅이 개최돼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될 건데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가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LPR 금리 결정입니다. 1년 만기 LPR 금리는 현재 3.7%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중국의 우대 대출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출 금리가 되겠고요. 이 금리를 통제함으로써 중국의 전반적인 대출 금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LPR 금리 같은 경우는 매월 20일마다 발표를 하고요. 8월 20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22일인 월요일에 지금 LPR 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주가를 보더라도 뭐 1,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완화 정책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안 좋고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특히 뭐 집이 안 팔려가지고 리커창 총리가 뭐 발 뻗고 나서서 집 사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LPR 금리는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려갈 것 같다. 현재도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더 내려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미국장에도 괜찮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경제가 화랑이 되면은 신흥국도 화랑이 되고요. 미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4일에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이밍 영역에 특히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최근에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충분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미 발표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요. 뭐 전분기 대비해서 20억 불 정도 빠지는 수준이에요. 매출액이. 특히 게이밍 영역은 전분기에 36억 불이었는데 2분기에 21억 불로 내려오면서 한 3분의 2 토막이 나는 거죠. 30%가 날아가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뭐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인 시장이 요새 안 좋죠.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지만 고점 대비 아직 갈 길이 먼 코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안 좋으면 역시 채굴에 쓰이는 그래픽카드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엔비디아 주가라든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발표에 따른 나스닥의 하락이라든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미국 PCE 지수 발표도 역시 하나의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I 지수와 비슷하게 6월까지 발표된 PCE 지수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자, 7월 29일에 발표된 6월 PCE 지수는 6.8%로서 뭐 40년 만에 거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CPI 지수도 6월 달에 피크를 쳤었죠. 여기 보시면 CPI 지수입니다. 이 부분은 CPI 지수가 7월 13일에 발표된 6월 달 수치가 9.1%로 피크 아웃을 기록을 했고, 8월 이번 달에 발표된 7월 CPI 지수는 8.5%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꺾인 모습이에요. 자, CPI가 꺾인 만큼 PCE도 충분히 꺾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좋은 이슈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역시 잭슨 홀 미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미팅에서 나오는 파월의 입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잭슨 홀이라는 뜻은 이런 휴양지를 뜻합니다.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와이오밍 주에 속하는 휴양지 이름 바로 잭슨 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경치가 아름답죠. 자, 이곳에서 이번 주 25일부터 27일까지 잭슨 홀 미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이 보이시죠? 뒷 배경이 좀 전에 보여주었던 사진과 유사한데요. 매년 8월 말이면 미 연준과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들이 와이오밍주 휴양지인 잭슨 홀에서 만나가지고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연준 연례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파월은 이번 달 26일에 연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잭슨 홀 미팅 기간에 중간 날짜에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과 그리고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 통화 정책 행보에 대한 파월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도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일으킬 만한 제약 조건이 무엇인가,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면서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파월의 26일 연설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월이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과 파월은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얕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번 주에는 경기 침체 필연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연준 의원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확실히 난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에 따라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나오면 또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강력한 통화 정책이 있어야 된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매파적인 발언이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 어떤 게 나올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 주에 한번 조정이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조정을 겪을 위험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나스닥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인데 거기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역시 팩트, 그러니까 숫자로 보는 것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3개월간의 유가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예요. 자, 추세적인 하락, 계단형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 결정, 통화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연준의 스탠스는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였어요. 인플레이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올릴 생각 없을 것이다 라고 작년 10월, 11월 달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급속하게 스탠스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연준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것은 역시 금리 인상 속도도 줄어든다라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1월 8일이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정부의 민주당이 이기려면은 금리 인상 속도 너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금리 인상 속도 너무 높아지면은 또 경제에 그리고 주가에 악영향을 주겠죠. 미국 국민들 대다수는 노후를 주식 투자 수익률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자기 노후가 불행해진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그러한 불행감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면 안 되겠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겁주기에 불과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팩트는 유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현재 이미 금리가 2.5%로서 중립금리 수준에 이르렀고요. 9월 13일 정도에 발표될 CPI 지수 역시 최근에 8월달 유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수치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FOMC가 있을 20일, 21일에 발표될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빅 스텝만 하더라도 주가는 큰 상승으로 충분히 화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 달에도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기대치는 9월달 금리 인상의 빅 스텝, 그러니까 0.5% 금리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9월달, 11월달 FOMC 2차례가 남아있고 연말까지는 지금 3차례가 남아있는데요. 충분히 완화될 스탠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지 않고 중국과 대만의 최근의 분쟁이 좀 완화된다면 충분히 시장 연말까지 강세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나스닥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고 현재 12,70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13,000부터 14,400까지는 정말 두터운 매물대가 있고 충분히 횡보를 할 만한 상황, 충분히 하락할 만한 상황이니까 천천히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확실한 주식을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로 테슬라 같은 주식이고요. 떨어지면 테슬라 같은 좋은 종목을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만으로도 향후 3년간 충분히 한 3배 이상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2년 2분기를 지나면서 테슬라는 상하이의 대대적인 봉쇄로 인해서 기가 상하이가 4주 넘게 쉬는 바람에 이렇게 판매량과 생산량이 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분기당 판매량이 한 30만 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인 2025년이 되면은 그보다 3배가 높아진 분기당 90만 대 캐파와 생산 판매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분기당 90만 대면 연간 360만 대 수준이죠. 올해가 한 130에서 140만 대 정도 판매할 것인데 3년 후에는 3배 정도 상승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상승을 이끌 차량은요, 다 모델 Y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란색이 상하이의 모델 Y가 증가하는 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색은 베를린산 모델 Y. 자, 이 짙은 권색은 텍사스산 모델 Y라고 보면 되고, 자, 이 하늘색은 사이버 트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의 테슬라의 발전은 3개 공장에서 나올 모델 Y가 가장 크게 발전을 시킬 거고요. 세미와 사이버 트럭도 성장을 보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그뿐만인가요?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에너지 사업은 여기에 포함도 안 된 것이죠. 자, 차량 판매만으로도 매출이 3배 이상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이요. 그러면 주가가 3배 상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에너지 사업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니까 플러스 알파의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FSD 베타는 10.13 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0.69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숫자가 크게 뛰어 올랐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테슬라는 역대 뭐 10.12에서 10.13으로 올리면서 0.01로 올리는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0.4 이상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대대적인 업데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거는 릴리스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고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중요한 사항들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컨대 요약하자면요,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더 똑똑해져 가지고요, 더 부드러운 판단을 해서 승객들에게 훨씬 더 안전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주행 경로를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에 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진 것 같다.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종합적 판단 능력이 많은 향상이 되었고, 특히 격차로에서 보다 높은 시각으로 더 먼 거리를 예측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보호 좌회전의 성능 개선이 있었고요, 우회전할 때도 상당히 부드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미지를 보시면 훨씬 더 디테일해진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차량이 있는데 상당히 사진과 같이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그림만 보면 HD 해상도에서 Full HD, UHD로 넘어간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가 더 똑똑해졌다, AI가 더 똑똑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테슬라는 비전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죠. 즉 카메라로, 8대의 카메라요, 주변의 상황을 인식해서 종합적인 사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디오 스트림에서 추출한 기능을요, 지도 데이터하고 융합을 하는데 새로운 깊은 차선 안내 모듈을 벡터 레인 신경망에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44%더 낮은 오류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눈으로 보고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고 어느 정도 상황을 인식하고 정확한 판단 능력을 내리는 게 AI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더 확실해졌다는 거고요.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불명확하더라도 인간은 어느 정도 예측해서 사고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자, 그러한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다, 더 부드러운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로 계획에서, 그러니까 궤적 계획에서 더 나은 시스템 모델링 및 작동 대기 시간을 통해 대기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전반적인 부드러움을 개선했다. 그러니까 크리핑이라고 하죠. 머뭇거리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대기 시간을 희생하지 않았다는 게 그러한 크리핑, 머뭇거림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10.69를 처음으로 드라이브를 마친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요, 자기 집 근처에서 고군분투하던, 그렇게 상당히 테슬라 FSD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로를 더 완벽하게 회전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거카는 더 선명해졌고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업데이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비보호 좌회전, 바로 척스 프로블럼을 풀었다는 것인데요. 자, 이분의 영상을 보면요, Alright, we got a lead car here just going to be doing a unprotected right turn here. 여기 앞에 지금 라이턴 하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테슬라 차량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요, 지금 우회전하는 차량이 지나가니까 여기서 지금 진입했고, 여기에 지금 차량이 비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로 진입을 하죠. 중간 영역까지 진입을 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지금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도로는요, 왕복 6차선의 도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왕복 차선을 다 비교 판단해 가지고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방금 비보호 좌회전을 성공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척쿡이라는 분께서는 테슬라 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다행이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나올 버전은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또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될 테슬라의 FSD를 믿고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봇도 각 집안에 배치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 봇이 각 집안에 한 대씩 배치될 때까지 앞으로 10년 무던히 모아가시면 좋은 수익률 올릴 수 있겠다.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